서영아, 맨날 돈 없다고 나한테 돈 받아가면서 친정엄마랑 일본 여행 다녀왔다며? 아, 그건 친정엄마 칠순이라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어. 시댁에는 손 벌리면서 그 돈으로 친정에 쓰는 거잖아. 어머니, 그걸 왜 문제 삼으세요? 부모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뭐 남이니? 나도 부모잖니? 솔직히 어머니한테 받은 돈까지 간섭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박정숙이에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워내느라 제 인생 대부분을 고단하게 보냈어요. 허리띠 졸라매며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낮에는 파출부로 일하다 밤에는 반찬 가게를 꾸리면서 악착같이 모아 단독주택을 마련했지요. 제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이라 그 안에는 제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마당에 심어둔 담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며 제 삶을 위로해줬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 큰 집 관리가 점점 버겁지만 그래도 제 존재의 증거 같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질이에요. 아들 현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히 살고 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피하는 쪽이에요. 며느리 서영이는 것 보기엔 싹싹하고 말도 잘해요. 웃음도 빠르고 말끝마다 애교를 섞는데 그 웃음이 저를 향할 때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다르다는 걸 저는 점점 느끼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려니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면 저는 부엌에서 국물간을 한 번 더 보고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들을 상위에 올려놓곤 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아무것도 못 사왔어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죠?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와, 갈비찜 냄새 정말 좋네요. 오늘은 제대로 한 끼 먹겠어요. 식탁 위에서 제일 좋은 부위는 항상 서영이 젓가락이 먼저 집어갔어요. 현수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고 조용히 웃어넘겼지요. 저는 대부름과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으로 밥상을 지켰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며느리의 말이 또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조금 있으세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가 필요하니? 큰돈 말고요. 당장 막을 것만요. 그렇게 건넨 돈이 소소해 보이지만 모이다 보면 꽤 큰 액수가 돼요. 저는 다음번엔 줄이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지갑이 열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집을 나설 때면 며느리의 눈은 늘 집안을 훑었어요. 휴지 조금만 가져갈게요. 세제도 다 떨어졌어요. 냉동실에 고기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싸주세요. 김치통을 열어보며 이건 저희 집에선 못 담는 맛이에요. 통째로 챙겨갈게요. 하면서 가방에 넣고는 당연하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지요. 저는 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 말은 간단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씩 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필요와 편리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필요처럼 들렸거든요. 그때까진 아직 제 마음이 크게 기울지는 않았어요. 그래, 형편이 어렵다니 내가 도와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그 빈손은 점점 당연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손에 작은 과일 상자라도 들고 오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속이 쓰릴 때가 있었어요. 서영이는 늘 코트만 여미고 들어왔지요. 요즘 진짜 힘들어서 선물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안쓰럽게만 들렸지만 차츰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주말 저녁 제가 잡채를 넉넉히 만들어 두었어요. 돌아갈 때 며느리가 말했지요. 어머니, 이거 다 저희가 가져가도 돼요? 이번 주에 반찬 하나도 못 했거든요. 조금만 가져가. 내일도 먹어야 하잖아. 아, 그럼 절반만 가져갈게요. 그렇게 담아간 반찬통은 비워져 돌아왔지만 뒷말 하나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네에서 들으니 그 반찬을 자기 친정에 갖다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명절 아침은 늘 분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탕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렸어요. 그러다 보면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고 이웃집에서도 기름 냄새가 스며들어 오지요.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과일 상자 하나, 정육 세트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달랐어요. 서영이는 빈손으로 들어섰지요. 어머니, 올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명절 선물은 없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빈손으로 와도 돼. 다만 말은 예쁘게 하자. 그래도 오긴 왔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 말끝이 제 마음에 걸려 남았어요. 오긴 왔다는 말이 꼭 밥은 얻어먹겠다는 허락처럼 들리더군요. 조상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치우고 나니 서영은 남은 갈비찜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저희 집에 싸가도 돼요? 고기 구경을 못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있었지요. 싸간 고기도 또 친정에 가져다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겼지만 속 깊은 곳에서 괘씸함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시댁 어른으로서 챙겨주는 정성이랄까요. 밥상을 차리고 기다리니 서영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 미역국까지 끓이셨어요? 아,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더니 숟가락으로 국물 몇 번 휘젓고는 그대로 내려놨지요. 대신 자리를 정리할 즈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현금 좀 있으세요? 이번 달 카드값이 겹쳐서요.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손은 이미 제 쪽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만 해도 건넨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손주 용돈을 챙겨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 이름을 적은 봉투를 건넸지요. 아이가 두 손을 내밀려는 순간 서영의 손이 더 빨랐어요. 아유,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히 쓸게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 쏙 넣어버렸어요.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었지요. 저는 그 웃음에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제가 깜빡해 용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서영은 식탁 끝에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오늘은 용돈 없으시네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없다는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는 태도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저는 말없이 반찬 그릇을 옮겼어요. 김치를 중앙에 놓고 갈비찜은 살짝 멀리 밀어두었지요. 마치 제 마음을 같이 옮기듯이요. 그 무렵 저는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자.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속마음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형편 때문일까? 아니면 버릇이 된 걸까? 작은 의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퇴근길에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야, 너희 사정이 그렇게 어렵니? 서영도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 내가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너희가 필요 이상으로 내게 의지하는 것 같아. 엄마 마음 알아. 잠깐만 이해해줘. 현수는 늘 말끝을 흐렸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대답 대신 의심을 읽어야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원래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주는 제 마음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며느리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며느리는 그 선을 자꾸 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장부를 꺼냈어요. 돈의 흐름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늘 건넨 돈, 오늘 내준 물건, 내 마음에 남은 허전함.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장부였어요. 그 장부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덧붙였어요. 필요와 당연함을 구분하자.
그 한 줄이 제 손끝에 오래 남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마당 관리도 벅찼어요. 감나무에 물 주는 일이 즐겁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새 허리가 아파 삐걱대며 들통을 나르는 게 일이 되었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큰 집은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야겠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들렀을 때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수야, 나 이제 큰 집 관리가 벅차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그러자 서영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니, 그럼 큰 집은 우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당황해 순간 말이 막혔지요. 현수도 서영 쪽을 보며 덩달아 말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좁고 대출도 아직 남았어. 엄마 큰 집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엄마도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그 말투엔 염치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아들을 생각하면 못해줄 것도 없었어요. 평생 혼자 키워낸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내 자식인데 살게 해주면 좋지 않나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어요. 욕을 하기보다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으니 두고 보자.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시더라도 결국 저희가 들어가야죠. 뭐, 다른 선택이 있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서늘해졌지요. 며칠 뒤 동네 친구 복자에게 이 얘기를 흘렸어요. 복자야,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길까 하니 서영이랑 현수가 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네. 복자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애초에 네가 알아서 정해야지. 걔들이 달라고 해서 줘버리면 후회한다. 주는 건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 큰 집 비워주고 나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니? 아들 사랑은 좋은데 며느리 눈빛을 잘 봐. 그 눈빛이 감사인지 당연함인지. 복자의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사실 그날 서영이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뒤로 서영은 달라졌어요. 집에 올 때마다 슬쩍 이런 말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들어가면 이 마당은 꽃으로 꾸미면 좋겠네요. 저희에도 방이 2개면 더 좋을 텐데 큰 집이면 가능하겠죠? 부엌,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쓰면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이 된 듯이 말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돌덩이가 점점 커져갔지요. 그 무렵 현수도 변했어요. 예전엔 제 눈치를 보며 엄마 힘들면 우리가 돌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내 쪽 말에 더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관리 힘드시잖아. 우리가 들어가 살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들이 편해지길 바라는 제 마음과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부딪혔거든요. 저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기면 편해질 거야. 그런데 큰 집을 그냥 내줘도 괜찮을까?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저 애들이 감사보단 당연하단 표정을 짓는 게 걸리네. 결국 저는 그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어요. 아직은 확실히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눈은 며느리의 말과 행동을 더 날카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길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큰 집을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지요. 그 중 한 분이 휴대폰을 들고 와선 제게 보여주셨어요. 덩숙 씨, 이거 서영이 아니야?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서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커다란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2-3개나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순간 제 눈이 얼어붙었어요. 서영이가 명품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늘 돈이 없다, 카드값이 밀렸다던 그 입술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억눌린 마음을 달래려 TV를 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휴대폰으로 자꾸 향했지요. 저는 결국 서영의 SNS 계정을 찾게 되었어요. 평소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열어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파리에서의 행복한 시간 엄마랑 여행 샤넬 앞에서. 사진 속 서영은 친정엄마와 팔짱을 끼고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지는 해외여행 사진들. 호텔 조식 뷔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스테이크. 설마 내가 준 돈으로 목구멍이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더 큰 충격은 며칠 뒤 찾아왔어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던 길, 옆집 아줌마가 넌지시 말했지요. 며느리 참 좋겠다. 어머니 덕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 또 새 가방 들었더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속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장부를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써 내려온 장부였지요. 오늘 준 돈, 오늘 내준 물건, 남은 마음의 허전함. 장부 위에 서영의 SNS 사진이 겹쳐 보였어요. 제 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도와준 게 결국 호화, 여행 자금이었단 말인가.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서영이 집에 와서 태연하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또 카드값이 겹쳐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뜨겁게 끓던 무언가가 확 솟구쳤어요. 서영아, 너 요즘 파리 다녀왔다며?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그리고 가방은? 화장품은? 레스토랑은? 제가 잇따라 묻자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 한마디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라 믿었던 건 사실 다 거짓이었구나. 제가 흘린 눈물과 건넨 돈이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쓰였다는 게 너무도 분명해졌지요.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서성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던 걸까?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서글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어요. 서영의 말과 웃음, SNS의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 쳤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아야지라고 속삭일 수 없었어요. 내 속을 파고드는 의심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의 말과 SNS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요동쳤지요. 내가 바보였구나.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속여왔구나.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서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정리라니? 제가 되묻자 서영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요. 큰 집이요. 어머니도 작은 집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사 준비해야죠. 옆에 있던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내가 큰 집에 들어가 살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어머니,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죠.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작은 집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덜 들잖아요. 말만 들으면 걱정하는 듯하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지요. 자신들은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미적거리며 흐릿하게만 잡고 있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작은 집으로 옮기자. 그러나 큰 집은 누구에게도 그냥 주지 않는다. 최소한 당연시하는 저 애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보았지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겠네. 작은 집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큰집 등기부 등본, 땅 문서, 통장. 제 손길이 서류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이 함께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이 집을 지켰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내놓으라니. 그럴 순 없다. 며칠 뒤 다시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사 날짜를 좀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짐을 싸야 하니까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큰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굳힌 모양이구나. 서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지요. 그럼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필요하니까.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좋기는 누가 좋아? 나보고 힘들게 지켜온 집을 내놓으라는데 그게 어떻게 다 같이 좋은 거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어색한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집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 등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작은 집으로 간다. 하지만 큰 집은 내 손에서 함부로 나가지 않게 지켜야 한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과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큰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쥐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뒤 찾아온 아들 부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 큰 집은 세입자 들어와서 월세 받을 거다. 아니, 저희가 살기로 했잖아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자기들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럼 너희 집은? 전세 뺐죠. 어머니 집 들어갈 줄 알고. 지금 저희랑 갈 데도 없어요. 서영은 거의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큰 집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은 거다. 아니, 자식한테 집 한 채 안 물려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해주던데 어머니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손주 용돈까지 줬다. 그런데 너는 시댁에는 빈손으로 오면서 친정에는 여행 보내고 명품 사주고 다 했지. 그게 바로 불효다. 친정에 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 엄마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희 생활비 조금 대줬다고 간섭하세요? 간섭. 내 집을 탐내는 내가 간섭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흘린 땀 한 방울 없이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다. 옆에서 현수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들이지만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나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이 집을 지켰다. 그런데 내 아내는 빈손으로 와서 얻어가기만 하면서 자기 친정에는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느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내 집을 내줘야 하니? 순간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나는 큰 집에서 월세 받아서 편히 살 거다. 너희는 없는 살림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남의 둥만 치고 살다가는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진다. 서영은 분노의 치를 떨며 짐을 싸듯 나가버렸습니다. 현수도 씁쓸한 얼굴로 뒤따라갔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릴 때 제 마음 한편에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서 마음까지 환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가 보였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르내리기도 편했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계속 연락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겠지요. 이웃 복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이제야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챙기는구나.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저녁 무렵 세부엌에서 따끈한 국을 끓여놓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TV를 켜니 여행 다큐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의 온천 마을, 바닷가, 호텔, 노을 진 풍경.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여행을 가볼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 더는 속지 않고, 더는 빼앗기지 않고. 창밖에는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세보금자리를 비추는 그 빛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사업도 안 되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버님까지 계시니까 더 복잡하고요. 아니,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너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자금 보태달라고 해서 내가 살던 집 팔고 이 집으로 들어온 거잖아. 친척집이든 친구집이든 모텔이든 한 달만 나가 계세요. 준호야, 네가 얘기해봐. 아버지가 정말 나가야 되는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지연이 말이 맞아요. 그럼 모텔비라도 줘야지. 아버님, 저희가 지금 돈이 어딨어요? 그 돈 아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아버지가 갈 곳이 없다는데 무조건 나가라는 아들, 며느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 가족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터질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대성이에요. 올해 74세죠. 젊은 시절부터 철물점과 전파사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아내와 함께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모시며 40년 넘게 철물점을 꾸려왔거든요. 못 하나, 나사 하나라도 손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밤늦게까지 찾아드렸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준호 대학까지도 냈고 결혼도 시켜줬죠.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30평 단독주택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작은 텃밭에 상추며 토마토를 기르고 오후엔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아들 준호가 손자 데리고 놀러 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죠. 철물점도 나이가 들어 3년 전에 정리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노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준호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파이고 머리는 며칠 안 감은 것처럼 기름져 있더라고요. 옷차림도 구겨져 있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 큰일 났어요. 준호가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거래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도 더 이상 안 해줘요. 카드 연체도 계속 쌓이고 있고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끝이에요. 집 팔아서 사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대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지연이도 찬성했어요. 아들의 절절한 부탁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집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준호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건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거겠죠. 며느리 지연이도 전화로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부탁드릴 처지가 아닌데. 아버님만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잃었어요. 이 집을 팔면 저는 갈 곳이 없어져요. 4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가득한 집인데 아내와 함께 꾸민 마당의 감나무, 손수 만든 평상까지 모든 게 아까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윤 사장님, 이 집 얼마나 아끼셨는데 갑자기 왜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때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3주 만에 집이 팔렸어요. 시세 2억 2천에서 조금 바뀌어서 2억 천에 넘어갔어요. 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죠. 계약금 받던 날 손이 떨렸어요. 아들에게 집 한 돈을 건넸을 때 준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가족이니까요. 아들 집으로 이사 간 첫날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준호와 지연이가 사는 아파트는 32평짜리 신축이었는데 제가 들어갈 방은 작은 방 하나였어요. 아버지, 여기서 지내세요. 좁아도 양해해 주세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들도 아버지 덕분에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며 고마워하고 지연이도 아버님께서 계시니까 든든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 마시는데 지연이가 슬쩍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님, 커피포트 너무 자주 쓰시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저희 지금 돈 정말 없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며느리가 살림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버님, 방에서 TV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전기세 장난 아니에요. 에어컨도 하루 종일 켜놓으시면 안 돼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온다고요. 매일 전기세 이야기였어요. 제가 뭘 하든 돈 드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서 물을 조금 오래 틀어도 수도세도 만만치 않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연이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계속 강조했어요.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치다준비도 혼자 다 해야 하고, 청소도 혼자 하고, 빨래도 늘었고, 집안일이 2배로 늘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쉬세요. 하면서도 표정은 영 불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던 건 그때는 여유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아버님이 도와주신 것도 그냥 도와준 것뿐이잖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집을 팔아서 다 줬는데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아들 준호는 어떻게 됐는지 맨날 밖에만 나가 있고 집에 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사업이 계속 안 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연이가 저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사업도 안 되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아버님까지 계시니까 더 복잡하고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연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버님,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아시죠? 제 이름이에요. 법적으로 아버님은 여기 거주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선의로 모시고 사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명의가 자기 이름이니까 나한테는 거주권이 없다고요? 제가 집을 팔아서 도와줬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한 달 정도만 나가 계세요. 친구집이든 친척집이든 가서 계시고 저희가 좀 덩이되면 다시 모셔올게요. 근데 숙소 비용은 아버님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저희 정말 돈 없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뒤에서 눈치만 보더라고요. 아버지, 미안해요.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집을 팔아서 도와줬더니 이제 짐이 됐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숙소비는 알아서 하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모텔비라도 한 달 내려면 100만 원은 들 텐데 제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지연이가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준호는 아예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고 오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평소에 산책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지만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럼 잠깐 다녀올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경로당에 들러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도 밖에서 해결했어요.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가방과 옷가지들이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착각인 줄 알았어요. 왜 내 물건들이 여기 있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지연이가 나오더라고요. 표정이 단호했어요. 아버님 오셨네요. 이게 뭐야? 왜 내 짐이 여기 있어?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저를 나가라는 거였어요. 준호는 어디 있어? 아들한테 직접 들어야겠어. 주호 씨도 동의했어요. 저희 둘이 같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때 준호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준호야, 정말 아버지 보고 나가라는 거야. 내가 직접 말해봐.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저를 외면하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한테 갈 곳이 어디 있어? 모텔이든 어디든 알아서 가세요. 한 달 후에 연락드릴게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한 달 후에 연락한다고? 그럼 그때까지 모텔비는 누가 내? 그건 아버님이 해결하셔야죠. 저희 정말 돈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집을 팔아서 줬는데 모텔비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집 팔아서 너희 도와준 거 벌써 잊었어. 그건 그거고요. 지금은 지금이에요.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가 못 살겠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식이더라고요. 이런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손자를 보고 싶어서 민수는 어디 있어? 아이는 학원 갔어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준호야,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도 안 되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책임지기는 싫고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나가 있으라는 거야? 한 달, 아니 2달 정도요. 그때까지 저희가 상황 정리할게요. 2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한 달이라더니 이제 2달이에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결국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옷까지 몇 벌을 들고 현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차갑게 등을 돌리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는 노인이 된 거예요.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와서 한참을 헤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일단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왔는데 갑자기 현실이 와 닿더라고요. 내가 정말 갈 곳이 없구나. 통장을 확인해 보니 8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모텔에서 한 달 지내려면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한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나마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어요. 10,000원 내고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아들을 믿고 집까지 팔아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둘째 날도 찜질방에서 잤어요. 그런데 직원이 할아버지 계속 여기 계실 건 아니죠? 하더라고요. 눈치를 주는 거였어요. 세 번째 날부터는 정말 갈 곳이 없어졌어요. 돈을 아껴야 하는데 찜질방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갔어요. 서울역에 가보니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이 든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엔 의자에 앉아서 버텼어요. 그런데 의자에서 자려니까 너무 불편하고 춥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찬물로 양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수염은 텁수룩하고 눈은 충혈되고 옷은 구겨져 있고요. 정말 노숙자가 된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었어요. 돈을 아껴야 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로 버텼어요.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돈이 떨어져 가더라고요. 결국 이틀을 굶었어요. 정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쓰레기통을 뒤져봤어요. 74년을 살면서 쓰레기통을 뒤질 줄은 몰랐어요. 먹다 남긴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치킨 뼈다귀에 붙은 살점, 먹다 남은 샌드위치, 반쯤 남은 음료수까지요. 처음엔 정말 역겨웠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어요. 결국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음식을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이 됐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동정의 눈빛이었는데 점점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냄새 난다, 지저분하다 하며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밤에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절망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한계였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배고픔이 극에 달해서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노숙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무료급식소라도 가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어요. 무료급식소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적어도 제대로 된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분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마음뿐이었어요. 무료급식소는 서울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일용직 일을 하다가 밥 한 끼 해결하러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74년을 살면서 남의 도움으로 밥을 얻어먹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어요. 조심스럽게 줄 맨 뒤에 섰어요. 앞에 있던 분들이 저를 보더니 처음 오시는군요 하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점심시간에 와야 해요. 저녁엔 문 닫거든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봉사자분이 따뜻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하며 밥을 퍼주시더라고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까지 푸짐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윤대성 사장님 맞으세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잠깐, 이 사람이 누구지? 저 박준태예요. 기억 안 나세요? 15년 전에 사장님 철물점에서 일했던 박준태요. 아, 맞다. 박준태였어요. 준태야, 정말 준태구나.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저요? 저는 봉사활동하러 왔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준태가 제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말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한테 집 팔아서 도와줬다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지내고 있어. 뭐라고요? 사장님이 노숙을? 준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디서 주무세요? 서울역이야. 의자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씻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째 지내고 있어. 준태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안 돼요. 사장님, 이런 곳에서 계실 분이 아니에요. 저 따라오세요. 어디로? 제가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서 재활용품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지내시면서 일도 도와주세요. 사장님한테 배운 기술이 얼마나 많은데요. 준태의 제안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하지만 나는 이제 늙었어.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데요. 예전에 고장난 선풍기도 뚝딱 고치시고 망가진 의자도 새 것처럼 만드시던 거 다 기억해요. 준태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짐이 무슨요? 사장님이 저한테 기술 가르쳐 주신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죠. 그날 오후 준태를 따라 그의 작업장으로 갔어요. 작은 창고였지만 각종 공구와 재활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중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수리해서 파는 일을 해요. 요즘 환경에 관심 많아지면서 수요가 꽤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준태가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면서 여기서 주무세요. 불편해도 참으세요. 하더라고요. 서울역 의자에서 자던 제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제대로 된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준태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태의 작업장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넘게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체력이 바닥났거든요. 하지만 준태가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하며 배려해줘서 점차 몸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맡은 일은 고장난 선풍기 수리였어요. 모터는 돌아가는데 바람이 약하게 나오는 거였어요. 분해해보니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날개 축이 헐거워져 있더라고요. 이건 간단해.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 익숙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축을 조여주니까 새 것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준태가 역시 사장님이에요. 제가 1시간 걸려도 못 고칠 걸 10분 만에 해치우시네요. 하며 감탄했어요. 그 다음은 다리가 부러진 의자, 서랍이 빠진 책상, 문짝이, 삐걱거리는 장롱까지 하나씩 고쳐나갔어요. 손에 망치를 쥐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제 본업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할아버지 손재주가 정말 좋다더라. 고장난 거 가져가면 새 것처럼 만들어준다더라. 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젊은 여자분이 오래된 재봉틀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유품인데 고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신거 재봉틀이었는데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복잡한 기계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매달려서 하나씩 분해하고 청소하고 기름칠을 했어요. 마침내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준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장님, 요즘 SNS 시대잖아요. 수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면 어떨까요? 내가 뭘 알아? 했는데 준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대박, 진짜 신기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기술 있으시면 좋겠어요. 환경보호에도 도움되고 정말 좋은 일이네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도 금세 1000명을 넘었고 수리 의뢰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정식 점포도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노숙자에서 사업자가 되다니요. 준태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구청 담당자와 면담도 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야 젊은 세대들도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담당자분이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6개월 후 드디어 정식 점포를 얻었어요. 작지만 제 가게였어요. 개업식 날 그동안 수리해드린 손님들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준태가 사장님,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울역에서 절망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어떤 물건을 고칠까,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손에 기술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공방을 연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오래된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는데 준태가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사장님, 밖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아들분이랑 며느리분 같아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준호와 지연이가 왔다고요? 1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놈들이 갑자기 왜 왔을까요? 들어오라고 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문 밖으로 나타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준호는 살이 쭉 빠져서 뼈만 남았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췌함이 역력했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왜 왔어? 차갑게 물어봤어요. 1년 넘게 생사 확인도 안 하던 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공방 앞 길바닥에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뭘 잘못했는지나 말해봐. 아버지를 그렇게 나가라고 한 거, 집 팔아서 도와주신 것도 모르는 척한 거, 연락도 안 한 거,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지연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님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서야 물어봤어요. 사업은 어떻게 됐어?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도 다 날렸고 빚만 남았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지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준호 씨는 일용직일 하고 저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지연이가 덧붙였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그때 제가 예상했던 일이었죠.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내쫓으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준호야, 너 기억나니? 내 짐을 문 앞에 던져놓고 나가라고 했던 그날 말이야. 아버지, 그때 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 나를 짐짝 취급하던 그 차가운 눈빛 말이야.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아, 너도 기억나지? 진명이가 내 이름이니까 나한테는 거주권이 없다고 했던 말. 아버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아니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었어. 계산적이고 냉정한 거 말이야. 둘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난 이제 너희와 함께 살 생각이 없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망하고 나서 하는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그때 날 내쫓을 때는 후회 안 했잖아. 준호가 계속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일어나. 보기 싫어. 아버지, 다신 여기 오지 마. 나한테는 이제 아들도 며느리도 없어. 결국 둘이 울면서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준태가 사장님,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차갑게 하신 거 아니에요?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준태야,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으면 다시 가족이 될 수도 없는 거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를 버렸을 때의 그 차가운 시선,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의 그 아픔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방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어요. 전국에서 수리 의뢰가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러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이런 일 배우고 싶어요. 20살 청년 정재가 처음 찾아왔을 때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한 달 만에 기본적인 수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버려지는 물건들이 이렇게 새 생명을 얻다니요. 그 다음엔 여대생 지은이가 왔고 직장인 성호도 퇴근 후에 배우러 왔어요.
어느새 제자가 5명이나 됐어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줬어요. 첫 강의 날 50여 명이 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대성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74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한때는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에 기술이 있었거든요. 강의 중간에 실습도 시켜줬어요. 간단한 시계수리, 의자 다리 고치기, 전등 가까리 같은 거요. 처음엔 서툴렀던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사람은 집을 팔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손으로 다시 지으면 돼요. 버려진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고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네요. 그런 반응을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물건을 살려낼까,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준태는 이제 제 든든한 파트너가 됐고 제자들은 제 자랑이에요. 정말로 집을 팔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새로운 집을, 새로운 인생을 지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준태와 제자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